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5장 늘어서 빨간불을 켰고요. 또 의미 있는 2,700선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투심은 잔뜩 경계감을 드러낸 것 같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국산 항암제의 미 FTA 승인 소식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랜만에 시장의 전면에 부상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지수 자체는 혼조세였고 아무래도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들을 보면 좀 위아래로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네,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을 구분해 놓지 않고 보던 종목만 보셨던 분들은 오늘 코스피 플러스요?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플러스였어? 이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안타까운 게 미국 증시는 A라는 종목이 오르면 이게 가만히 있고 그 다음날 새로운 테마가 올 때 B 종목이 올라가서 지수를 달려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A가 오르면 BC가 죽고 B가 올라가는 날엔 A는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제한된 자금 내에서 이렇게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누가 손이 빠르냐에 대한 이런 해법, 그런 시속 게임장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새로운 변수들이 지금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신재생 속도 나도 다음번엔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자기 나를 감히 무시해 하면서 빈집에 서들어가듯이 나 아직 견조해 무시하지 마 바닥 다질 정도의 힘은 있어라는 것을 주가로서 오늘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지수까지 방어해내는 역할을 했으니 오늘의 2차 전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속 게임의 플레이어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바이오 역시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스는 좋은데 진짜 호재가 나왔었던 유황여행은 장대 음봉을 냈고 바이오 섹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국을 압박했을 때 수혜받는 이런 의미를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약주들은 좋았고 신약주들은 다 얻어맞는 날이었거든요. 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뭐 시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떨어질 때 매수하려고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이 떨어진다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이게 쉴 것이고 그러면 자꾸 종목을 추격 매수보단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면 지금 시장은 해볼 만한 시장일 겁니다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네. 개인 투자로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색깔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금이 참 풍부해서 넉넉하게 서로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뺏어 먹기가 자꾸 되니까 맞습니다. 인심은 팍팍해지고 뭔가 마음은 좀 빈해지고 이런 느낌이 지어지지 않는 장. 최영동 대표. 앞서서 전체적인 시장의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오늘 장에 전체적으로 좀 다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FOMC 의사록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한 이제 수정치도 예상이 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크로 이슈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우리 함정선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섹터별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올라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 또 2차 전지 안에도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은 좀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은 좀 차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기존의 셀과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리바운딩이 좀 나아졌다는 부분들이 좀 특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로 좀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뜬금없이 올라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로봇 개발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제 순환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희한했던 부분들은 한 2시경서부터 이제 SBB테크가 VI 걸리면서 이제 나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끝까지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올라갔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시장에서 네. 좀 분위기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건설업종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한 건설주들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나머지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 키 맞추기라는 눈높이를 좀 맞춰주는 좀 강세장이 연출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일정 부분 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은 오늘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TV 방송 일자를 이렇게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내용이 내일 나오잖아요. FMC 의사록 그다음에 뭐 객스너 컨퍼런스 그다음에 금통위까지도. 근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해도 내일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또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변수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섹터를 다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선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순매수하면서 현물 매도해서 매도 차익 거래 하거나 매수 차익 거래 청산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외국인 수급이 워낙 강세면 수급 엄청 좋아야 되는데 도대체 최근에 원화가 상당히 빠르게 강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면 외국인이 왕창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매도 차익 거래 하거나 아니면 매수 차익 거래 청산이기 때문에 차익에서 매물 나오는 거 비차익에서 매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오늘 플러스 코스피에서 플러스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이 좀 약한 것도 설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가 오늘 그러면은 이제 차익에서 매도를 세게 나오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블랙 먼데이 이후에 그냥 박스권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V자거든요 거의. 근데 거의 완전 V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V자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전 추가적으로 이 수급 흐름이 조금 더 개선돼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 대선 전후에서는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코스닥 투심은 살아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전지가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줘서 버텨준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낙폭은 더 컸을 뻔했어요. 네.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매를 맞은 것은 어쨌든 그 수급도 유한양행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 쪽을 훅 가보면 거의 바이오가 얻어맞은 거지 이제 뭐 코스닥이 전체로 얻어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바이오는 사실은 뭐 오늘 얻어맞기 전까지는 최근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주도해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되는 판에서 이렇게 포트를 새로 짜야 되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 올라간 것은 일단 좀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것이 앞으로 더 빠질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것처럼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섹터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수익은 챙겨보자. 그러니까 HLB가 HLB 돈을 급락이 나왔었죠. 네, 덩달아서 맞아요. 얻어맞은 거거든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로 좋은 뉴스 나면 얻어맞는구나 라는 것이 시장에서 공포심이 확산되는 바람에 되게 서글프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HLB가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얘가 왜 난리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투심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일단은 챙기자라는 분위기가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전력기기 업체들이 갔었을 때 실적 발표하고 나고 한번 10% 이상 큰 하락을 줬었거든요. 네. 그날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한번 얻어맞으면 조금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워낙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좀 쉬었다가 보시고 나중에 바닥에서 바닥 따지고 턴하면 그때 가서 다시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냥 올라가기 시작해버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뭐 이 뉴스를 기다렸었던 수급의 이탈은 다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주가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의 순환매가 빨리빨리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오늘 코스닥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코스닥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바이오가 세게 맞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잭슨홀 미팅, 뭐 금통위 이런 것들 대형 이벤트들을 앞둔 가운데 펼쳐진 오늘 장세였고 우울한 얘기 좀 그만 잠시 접고요. 조금 밝고 그래도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뉴스 아마 어젯밤부터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의 항암제죠. 렉나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예. 그 높다는 FDA의 문턱을 뛰어넘었다. 넘었습니다. 그냥 이 뉴스만 보면 너무 좋은 뉴스 아닙니까? 너무 좋은 뉴스죠. 좋은 얘기를 하세요.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협회에서도 바로 축전을 날리더라고요. 이건 사실 보니까. 역사 새로 쓴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큰 뭔가 이제 경사가 좀 진행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 자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오스코텍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에 쭉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없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론. 네. 쉽게 말씀드려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차익에 대한 내용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막 오전장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뭐 오스코텍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시가부터 계속 봤어요. 10몇 %대까지 올리더라고요. 그 뒤후서부터 이제 쭉 물량들을 조금 던져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 안에 있는 수급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바뀌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나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좀 덜어내는 그런 매매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이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물량들이 좀 덜 거져 나오다 보니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물량들이 좀 털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FDA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 판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되면은 기존의 이제 경쟁 제약사라고 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이제 경쟁 물질이 시장의 점유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타그리소? 예, 타그리소입니다. 네. 타그리소가 이제 80% 정도에서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최대치를 처음에 한 20%에서 30%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FDA 승인 딱 떨어지자마자 각 증권사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를 다 높였어요. 네. 50%대까지 다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지금 12만 원, 13만 원대로 다 지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잡혀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신약이 나오고 나서 이 신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레벨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일단은 뭐 세론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네. 앞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이제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들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판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안에 지인 중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아니 의사한테 형님 같은 분인데 네. 항상 돈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형님 같은 사람인데 예. 일단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새로 신약이 나오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선택을 많이 한답니다. 신약을 대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좀 그쪽으로도 몰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 주가는 왜 밀렸냐? 근데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날씨가 맑아도 세론, 흐려도 세론, 언제나 세론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제 세론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은 2018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아시겠지만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 유한양행, HLB 전부 다 인상, 삼상 들어가면서 주가가 막 다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오다가 이제 살아남은 게 유일하게 이제 유한양행인 거죠. 지금 나머지 다 실패했고 저는 사실 이 역사가 오래 쓰여질 줄 알았어요. HLB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고 그러면서 저는 대신 이정표를 많이 세웠다. 이게 이정표를 세웠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의미만 부여고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 FDA 시판허가가 날 수 있는지, NDA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길을 좀 잘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HLB가 걸어갔던 길은 괜히 중국 항세제약이랑 했다가 잘 안 됐고요. 제가 특정 국가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그래도 이왕이면 존슨앤존슨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아까 이제 해주셨던 얘기들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제 이번에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러면 하락 반전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세계 폐암학회가 다음 달입니다. 9월 7일에서 9월 10일인데 거기서 이제 유한양행의 이 렉나자 같은 경우가 이제 단독요법에 대해서 OS가 나옵니다. OS랑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네.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단독요법을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에스모까지 한번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이런 이슈들 때문이거든요. 에스모 때까지는 충분히 그런 학회 이벤트도 있고 또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런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급락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지지라인을 좀 확보하고 나면 그때 전 재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정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종목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DA 승인도 승인인데 가장 레벨이 높은 난이도가 높은 암 치료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승인 미 FDA 문을 뚫었다라는 거는 개척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많은 이 효과들을 이후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유한양에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유럽과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것이죠.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2016년, 17년, 18년 이 당시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공포가 이 데자뷰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잔상이. 그래서 바이오라고 하면 아우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바이오의 색깔은 굉장히 많이 진화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뭐 사기다 다 사기다 그때는 기업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투심이 사기를 친 거죠. 삼상만 임상이 들어가도 투자자들은 삼상이 통과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종목을 대했다면 지금은 바이오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큰 기준을 찍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유행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준이 레벨업 됐다라는 것과 올해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얼리 스테이지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거든요. 네. 이게 임상 1상 2당 2단계에서 성과 있으면 가져와.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바이오 섹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유한양행은 재료가 소멸됐으니 오늘의 운봉은 그래 뭐 재료 세론 이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저는 특정 몇 종목 빼고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로 다 퍼질까라고 걱정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2군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 한올 바이오, 바마,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오늘 그냥 충분히 시장이 쉬어갈 수 있을 만한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아우 유한양행 이것 봐 뉴스 나와도 다 망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조정을 기회로 바이오 시야를 넓힐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데를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K제약바이오에 대한 미래 관점으로 시각을 돌려보자. 그러면 제2의 유한양행은 누가 될 것인가? 미래 관점으로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유한양행이 거둔 이 성과가 이 낙수 효과, 예. 이 K바이오에 어떤 낙수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일단은 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신약을 발표했던 기업들에 대한 이제 판매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ABL 바이오 정도. 그러니까 오늘 에이프릴과 ABL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ADC 이중항체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이미 머크사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하고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인수를 했던
레퍼런스 예금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스탠스를 좀 넓혀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분위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 대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약가를 좀 인하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렇게 우리 유한양행 자체가 이제 문호를 좀 개방을 하는, 좀 문은 좀 넓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진입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되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로 기대감들로 인해 이제 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이 밸류 부분들, 그러니까 볼륨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물론 1, 2, 3, 4위 정도 안에서는 이차원지가 많이 포진돼 있지만 그 밑으로는 거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1% 정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2차원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자체가 1%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볼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싹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유한양의 요 케이스로 인해서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유입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중항체, ADC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유한양이 오늘과 같이 보여줬던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매를 하실 때. 네. 그러니까 기대감들로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은데라고 쭉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실패가 되면 당연히 H입에 그때 당시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뭐 하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제2의 유한양행. 네, 일단 뭐 HLB를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HLB가 걸어온 길하고 유한양이 걸어온 길이 극단적으로 반대거든요. HLB는 중국 항서제약 그다음에 마일스톰 안 받고 그냥 쭉 자기가 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그럼 누가 성공했냐를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길이 나왔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HLB가 단독으로 해서 물론 요법 병역요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다른 이제 중국 제약사랑 같이 해서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 수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성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간다면은 전 충분히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카케인바이오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럼 신약에만 집중하느냐 사실 뭐 신약에만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제 뭐 생보법이나 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CDMO나 이런 쪽으로 또 충분히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DMO까지. 네, 그런 부분 좀 같이 보시고 최근에 정말 관심이 많은 쪽은 사실 이제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네.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까지 좀 확대해서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 차장님, 네. 과거에 제약바이오를 바라보고 투자했던 패턴과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네. 아까 이제 얼리 스테이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자금력이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해서 많이 딸리기 때문에 네. 1상이나 2상 단계에서 검증이 되면 라이센스 아웃 네. 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사업 포트를 네네. 가져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실 투자에 대한 패턴도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FDA를 이제 통과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좀 시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제약바이오를 왜 선택을 못하냐 그리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종목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러면 너무 확신이 생겨버리고 맹목적인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CDMO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만 못 올랐거든요. 이 두 종목의 특징은 저는 주봉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좀 중심에 쪽으로서 좀 끌고 올라갈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거 올라오고 여기서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셀트리온도 합병과 관련된 노이즈는 있었지만 자기의 방향을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이 한 번 방향을 잡기가 어렵죠.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또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비롯된 시선이 이제 꼭 신약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약 쪽으로서도 시선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금난 때문에 겁이 나잖아요. 네. 바이오 주식들은 얘가 돈을 어디서 얼마만큼 까먹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 종목을 자주 말씀드렸던 게 리가캠은 예전에 레고캠일 때 오리온에서 돈 받은 게 있으니까 버틸 네. 수 있을 것이고 ABL 바이오는 3자 배정으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두려우신 분들인데 신약 개발 노리고 싶다면 이쪽이 좀 쉬워 보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시작점은 유한양행의 FDA 승인이 시작점이 됐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약바이오만큼 오늘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섹터가 또 있습니다. 2차 전지. 나 잊지 마. 나도 있어. 라고 오늘 한번 외쳐본 것 같아요. 2차 전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요즘에 크게 2차 전지에 들어오면서 뭐지? 이제 의아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라는 이제 고개를 갸웃 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2차 전지 지금의 흐름 말이죠. 올라와서 다행이죠. 뭐. 네, 물론 다행이에요. 예, 다행입니다. 진짜 일단은 뭐 이차전지를 뭐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언제 올라오나 그리고 이제 뭐 이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내 포트에서 뭐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차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 부분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뭐 좋은 뉴스보다는 일단은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일단은 뭐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화재 사건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비아라든지 이런 이제 단어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악재가 거친 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장 이게 올라왔었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여 기간 동안에 지수가 7월 달 한 달 동안에 빠졌던 회복세를 50%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게 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특히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쪽 움직임들 빼고 나서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자의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의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도 지금 2-3%대 지금 리바운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도 수급을 봤거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 매수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오매불망 이제 상승을 하기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없이 좋은 상승이겠지만 사실은 약간 제 3자 입장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황에 대한 개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수출 데이터, 중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네. 뭐 가격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0%씩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올릴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지역들도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월 28일이면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략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뭔가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그냥 시장의 수급 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들으신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제약바이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세올린거든요.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금리나 섹터군들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논리.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포지션이 너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채워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을 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오늘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동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 2차 전지에 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맞습니까? 시청자들께서 올려주셨어요. 전체적인 거 흐름을 보면 여전히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데 본부장님,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쨌든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거를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최영동 대표님은 일단 수급의 어떤 논리로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셨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아까 사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사랑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차전지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약간 집착이 된. 근데 사랑이 포함돼 있죠. 사랑이 좀 포함된 집착인데 사실 사랑이 포함된 집착이 약간의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차전지를 바라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간 그런 생각 자체가 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잘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한 팩터를 놔두면 주가가 빠지면요 네. 비중이 자연스럽게 줍니다. 그럼 적정 비중을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다시 사긴 좀 사야 돼요. 사기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패턴의 하나였다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 추가되고 여기에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는 제가 차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차를 이제 보통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캐피탈을 사주죠 거의. 네. 근데 그럼 금리가 일단은 좀 싸져야 사실 금리 때문에 차 못 사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봤을 때는 금리 인하도 충분한 기대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또 좋은 말씀 중에 뭐냐면 사실 차를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은 요즘 중고차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면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20년 동안 탈 생각하고 차 사신 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의무 이제 보유 기간만 끝나면 중고차 시장을 내놓는 분들이 내놔야 꽤 있죠.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안 좋으면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중고차 가격 방어가 정말 잘 되는 게 뭐냐 최근에 엄청 잘 되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들어가 있는 특히 뭐 48V짜리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고 대기도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반등 정도 나와줬는데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포비아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조사 전부 다 공개했잖아요. 공개했는데 일단 중국이 사실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 배터리를 냈다? 그거 위험하거든요, 되게. 왜냐하면 기술력도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 단점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은데 그거를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그리고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사, 특히 오늘 셀업체들이 많이 올랐던 거는 약간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섞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연속성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굳이 연속성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 네, 전반적으로 추세 완전 돌렸을 때 우리가 그때를 좀 따져보면 좋은데 지금은 미리 고생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중을 계속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어차피 이제 집착이 그럼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집착 얘기를 계속 사랑이 담긴 집착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 아주 뼈 있는 댓글을 남겨 소개해드릴게요. 사랑한다면 보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진짜. 이 많은 감정들이 응축돼 있는 맞습니다. 반응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3차장님 차례입니다. 불이 난 뉴스가 너무 크죠. 충격적이고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국민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불은 이미 2년 전부터 해외에서 계속 나고 있었어요. 네. 확률은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주거 특성상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이제 워낙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이제 악재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네.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가 불나면 위험하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전기차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 둔화 기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재료고 다 알고 있는 재료는 이미 시장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사석에서 다음번에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선 진짜 이거 갈 듯 말 듯 해도 안 되고 안 되네. 올라가려면 셋업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그냥 툭 던졌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보여줘서 2차 전지가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이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나오지만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바닥을 턴하고 탄산리튬 가격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시그널만 확보가 된다면 여기서는 잡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도 게임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일단은 2차 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여기서 더 밀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업황 자체가 수출액 자체가 지금 당장 좋지는 않더라도 이 어디건이 바닥건이야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전기차 다 하이브리드차지 나 같아도 지금 전기 자동차로만 보면 솔직히 해법이 안 나와요. 솔직히 해법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금 테슬라도 지난번 실적 발표했었을 때 ESS 쪽에서 성장이 2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바뀌는 쪽에 뭐 에너지가 됐든 트럼프가 돼서 에너지가 됐든 해리스가 돼서 친환경이 됐든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에서 ESS의 성장은 거의 담보되어 있다라고 볼 때 우리 3대 셀업체 다 이쪽에다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불나는 걸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근본 방법이 저는 전고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이 방법이다거나 아직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방법이 된다고 할 때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셋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법을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불나서 지금 안 탄다. 결국 투심은 그럴 때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아우 난 전기차 안 타? 전기차가 아니에요.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ESS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논리로서는 나는 전기차를 저는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넣는 것도 저는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6시간 꽂고 있는 거 저는 못해요. 제 성격에. 네. 한국 사람은 그걸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세상은 안 그렇다고요. 불은 이미 세상에서 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 하지만 이쪽은 이제 ESS와 그다음에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내년의 전망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제조사 찍잖아요. 네. 제조사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전 이것이 우리 셋업체의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은 우리만 난 게 아니라 테슬라도 불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폐해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근데 우리는 LG 엔솔이 한국에다가 전기차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바닥 논리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점.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바닥 따지기는 쉬운데 추세 전환하기는 어렵거든요. 주가들은 늘 그래요. 네.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내년까지 전략을 세운다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지금은 빈집에 서들어가듯이 올라왔다가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제가 지금 말한 논리들을 시장에서 펼쳐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바닥은 다져가고 있는 과정 속이다라는 논리로서 해석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세 분 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주고 계신데 조금씩 보폭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이오 짚어봤고요. 2차전 짚어봤고요. 오늘 또 하나 짚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캐리 트레이드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게 N이 일본 엔화, N 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짚었는데 N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또 위안화와 관련된 캐리 트레이드에 한번 시장 이슈가 주목이 됐거든요. 예. 위안화를 통한 캐리 트레이드. 결국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싼데 사다가 더 그쵸? 높은 수익을 내는데 예.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구조가 지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게 시장의 공포심으로 드러난 건데 위안화는 여기에 어떤 또 상관관계를 일단 갖는 뭐 이미 뭐 엔캐리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한번 크게 한번 좀 대였죠. 예, 네. 한번 좀 대인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이제 해외 자본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도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위안화를 빌려 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한 자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남미 쪽의 금리를 좀 보시게 되면 10%가 다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안화의 정상화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좁혀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위안화를 좀 빌렸던 자금 자체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일단 엔캐리가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과 관련해 가지고 위안화도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건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작년도에도 한번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재작년에도 네. 한번 얘기가 똑같은 얘기 논리로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엔캐리와는 다르게 규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적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갑작스러운 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본국 송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경기 쪽이라든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널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환율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좀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우려하는 수준의 것들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나, 미진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그렇죠. 보고 놀란 예. 이런 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달러 값이 지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예, 있다는 예, 게 예. 모든 출발점 아닙니까? 결국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엔화의 상대적인 가치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야. 그럼 위안화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또 원달러 환율 보면 연중 최저치 장중에 물론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눈에 띄게 이번 주 들어서 원달러 환율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는 되게 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보험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충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사실 중국이 금리가 좀 높거든요. 왜냐면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성장률이 높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금리, 성장률, 물가 이렇게 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럼 중국 그 높은 금리로 대출 땡겨가지고 그럼 어디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남미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와 뭐 금리가 97%거든요. 리라화 이런 데요? 뭐 브라질 이런 데는 채권 거의 이런 데. 뭐 이제 사실 힘들죠 사실 이제 근데 이런 자금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그러려면 일단 아르헨티나 통화로 바꿔야 되는데 네. 내일 휴지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금이 엄청 많을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이제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금리를 무작정 계속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일본의 이제 GDP를 보시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다 관광 산업, 관광 연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관광 국가로 전략을 한 거죠. 이제 태국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이 이걸 여기서 GDP 성장을 이뤄냈는데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관광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GDP 줄어들 텐데 GDP 줄어들면 당연히 금리도 올리려고 했던 거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엄청난 큰 문제가 돼서 경기 뭐 지수를 뭐 10% 넘게 급락을 뭐 만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단기적 충격이 있다는 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증시 봤을 때 아시아지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사실 안 좋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큰 트리거가 되진 않을 거다. 다만 그런 충격 때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좀 점검해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달러화가 계속 밀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달러가 밀렸을 때 그럼 우리나라 통화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그래서 내일 금통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일 금통위에서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동결? 가격 좀 네. 올라가니까 동결이지 않냐 했는데 저는 사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낮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금리 많이 역전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두기파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취하지 물가 안정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금리 인하 한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 연준보다도 미리 금리 인하 하는 곳도 많거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분명히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또 최근 이 재료가 좋은 게 최근에 원화가 급격히 강세잖아요.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에 금리 인하 하겠다 하면 또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단기 충격에는 좀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캐리 트레이드를 결국 걱정을 하냐?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자금이
무슨 이유가 됐건 네. 네. 빠져나간다 이 걱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그날 있었던 블랙 먼데이는 포지션의 청산이었지. 엔캐리 자금이 글로벌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채권금리 급등하게 되겠죠. 채권부터 청산을 해가지고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위안화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계속 압박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경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아시아 인덱스 지수에서 중국 비중이 좀 줄어든 부분 속에서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에 20조 샀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러한 기계적인 흐름 속 안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본 게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위안화 강세로 돈 빠져나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화 자체가 위안화와 동조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느 약간의 뭐 이익 실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중국 자본이 한국 증시 샀는데 지금 여기서 위안화 강세 와서 한국 증시 팔고 나간다. 원화도 강세 나타나가지고 지금 수익 전에도 수익 내고 있을 텐데 그럴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N이 0.5%를 초과하는 금리라는 것은 지금 20년 넘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준비해야 되냐 말이라는 것을 이슈를 이용한 포지션의 청산이 시장에서 앞으로 전무후무할지도 모를 일이 한번 일어났었던 거지. 지금 이거는 한번 얻어먹고 나니 막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도권 보고도 놀란다는데 이런 방향성 위안화까지 확산시켜서 시장을 불안하게 보라 이런 말씀은 조금 더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저희 경주마 기수들의 세 분의 공통되는 캐리 트레이드 결과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결론. 그냥 깔끔하게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벤트가 이제 뭐가 남았냐 계속 말씀드리는데 꽤나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남았고 다음 주엔 또 엔비디아 실적도 남았고 내일은 당장 우리 금통위도 있고 자,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이 이벤트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그동안에 매크로 지표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되게 불안하게 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지금에 나와 있는 매크로 지표는 나쁘게 볼 만한 매크로 지표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내일 금통위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숫자상으로 찍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뭔가 이제 구두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구두상으로 시장에다가 좀 우호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잭슨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시장에서 워낙 잭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금리나 빅컷 막 이런 얘기 막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들을 많이 키웠는데 저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블랙먼데이 이후에 일정 수준의 되돌린 구간들은 다 보여줬어요. 네.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에 좀 부담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단기 열기를 좀 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로서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눌림목을 통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실적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네.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코멘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사실 내일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랑 이제 9월 초에 나올 이제 ISM 제조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좀 문제다. 그 구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 능력을 좀 높여놓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 차장님.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닐 카리카시까지도 비둘기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다 비둘기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비둘기가 됐는지. 파월 연준 위원장이 금리 인하하는 것에 명분에 힘을 좀 실어주는 느낌인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50bp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탠스 매크로를 봤었을 때 25bp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오케이 됐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bp 얘기까지 나와서 자꾸 지금 고용 데이터 오늘 수정 발표가 나올 텐데 이거 억지거든요. 이민자 정책으로 숫자를 마음껏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악재로 해석해버린다면 이거는 좀 과잉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재무부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50bp 인하는 재무부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어필하는 격이 되고 네. 투자자들에게 50bp까지 인하해야 되는
진짜 경기가 불편하라고 하면 공포심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bp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고 깔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네. 전제로 잭슨홀 미팅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잭슨홀 미팅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으로 지수가 조금 변덕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여유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